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행정 활류론에 관련해 가지고 필인 블랭크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요한 사항들 우리가 좀 암기했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하나씩 좀 이제 꼽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문항은 이제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동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는 건데 뭐 이 제목에 당연히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행정 책임이다. 이렇게 쉽게 찾아내시면 되고, 행정 책임 자체의 개념 정의를 시험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 안에서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건드리진 않는데 행정 책임이 뭐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니까 요 문항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책임의 유형 중에서 이제 책임의 유형들을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공식적인 각종 제도적 통제를 통해 국민에게 표출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정부와 공무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 책임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타율적이라고 나왔고 수동적이니까 자율성에 입각한 행정 책임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자율적 행정 책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강제력, 그 법적 강제력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제도적 책임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저 안에 꼭 제도적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만 하냐, 다른 말을 넣으면 절대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이제 강제적 책임성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고, 타율적 책임성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저 안에는 이것이 무슨 어떤 특정 학자에 의해서 제기된 어떤 하나의 딱 이론이기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는 다양한 말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제도적 책임성이라는 말을 그래도 용어로서 한 번쯤 더 인상 깊게 봐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도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강제적 책임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정책임의 유형 중에서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데 앞에 거랑 완전 반대죠. 그죠? 92줄 한 거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자율적 책임성이 되겠습니다.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 이것을 둘을 대비시켜 보셔야 되고, 이를테면 위법이 있다 했을 때 위법성이 있으면 그거는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정치인은요, 하나의 책임을 더 요구받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경제 생활을 하는 주체들은 그냥 법적 책임성 정도가 좀 직접적일 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는 서로가 또 어플라이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치는 정책 책임이라는 걸 같이 져요. 정치적 책임. 그럼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안고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게 일종의 정치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해야 되는 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다수 국민들이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단 능력이 없다,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할 게 없어 라는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권력, 생명줄을 좀 끊어놓는 거지. 그거를 정치적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법적 책임하고 또 좀 다른 겁니다. 그죠? 법적 책임은 그냥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여부만 따지면 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넘어가서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책임까지 같이 껴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다 도덕적 책임을 물을 때도 있어요. 그럼 도덕적 책임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아예 윤리적인 차원으로까지 접근해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만은 올바른 행동들 할 거라고 믿었는데 거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책임까지 따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요 어떻게 보냐면은 이 시민단체 같은 데는 이 세 가지 책임을 다 짊어지고 가는 셈일 수도 있어요.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도덕적 책임에 굉장히 매우 민감합니다. 시민단체는 도덕성이 훼손되면 그에 따라서 그 공신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은 그 정적 책임에 또 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익 집단 같은 데는 법적 책임에 조금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 집단한테 우리가 뭐 공익적인 뭘 해주라고 요구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법이나 잘 지켜라. 뭐 이런 정도 하는 건데, 그럼 공무원한테는 어떤 책임을 물을까요? 행정 책임이라고 했을 때 행정 관료들한테는 사실은 세 가지 책임이 다 있겠죠. 어느 만큼씩은 다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법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업무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행정인들은 항상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필요 이상의 책임을 질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란의 소지도 좀 잠재울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법망만 피해간다, 관료들이. 그리고 너무 적극 행정을 못한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적극 행정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량의 범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재량의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확장해 놓을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통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통제 유형. 우리 길버트 같은 학자가 이걸 뭐 내부 통제, 외부 통제로도 나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강제력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거냐, 아니면은 비공식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하는 거냐, 뭐 이런 것도 나누고 그랬잖아요. 우리 2x2 모델로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행정 통제다 그랬을 때는 행정부가 너무 위상이 세졌어, 옛날보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 권한도 막강해진 데다가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것들도 견제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민주주의를 하면 외부 통제로 잘 다스리면 돼, 이런 정도의 생각이 출발했죠. 권력 분립론을,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그 로크라는 학자가 이권 분립론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몽테스키에라는 학자가 상권 분립론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제 입법, 행정, 사법의 체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눠놓고 그 중에 이제 한 영역을 행정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입법 통제나 사법 통제를 통해서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면 돼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지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전문성이 너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행정부의 위상이 딴 데보다, 사실은 상권분립이지만 1강 2중 정도 되는 셈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가 너무 도드라지게 됐고, 행정 관료들의 힘이 좀 파워가 강력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내부 통제로 이거를 좀 덜어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또 이게 공식적 통제 위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비공식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성을 좀 이렇게 묻는 형태도 좋겠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시민들도 열심히 또 행정 관료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유형 4가지 나눠지는 걸 잘 좀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행정 통제 유형 중에서 땡땡 통제는 국회나 사법부와 같은 행정 구조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통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외부 통제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뭐 답은 되게 쉽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행정조직 구성원 스스로에 의한 통제다 그랬으니까 내부 통제로 바로 따라가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식적 통제 수단인데 내부의 공식적 통제 수단이래요.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감찰 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이거 뭐 뻔하네요. 앞에만 읽어봐도 감사원이 제일 먼저 좀 떠올라야 될 텐데, 뒤에 보니까는 더 명확해집니다. 대통령직 속의 헌법기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헌법기관, 법률기관 이런 거 갖고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가지고 비교할 때 그 얘기를 했었냐면은 옴부즈만 제도. 1809년에 이제 스웨덴에서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그 옴부즈만 제도 도입할 때 그때 얘네들은 그걸 헌법상으로 표기해가지고 옴부즈만은 헌법기관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률기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했고,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옴부즈만 역할도 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이냐 법률기관이냐 이런 거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헌법기관인 것 같아요, 법률기관인 것 같아요? 뭐 헌법을 읽어봤어야 말이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헌법을 읽어보지 맙시다, 우리. 네, 그 정도까지 너무 에바고. 그런데 이제 헌법에서 보면은 감사원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정원 같은 기구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지만 국정원 같은 데는 헌법기관이 아니죠. 네, 국정원 같은 데는 여기는 이제 무슨 기관이다?
국정원은 그냥 법률기관이에요. 국정원법이 따로 있고 법률기관입니다. 근데 감사원도 감사원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다고 법률기관이 아니야. 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여기를 괄호를 여기다 할 수도 있어. 여기다 할 수도 있고 여기다 할 수도 있고 여기 대통령에다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하나 그냥 맞춰서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문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야 될 포인트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뚫어놓으면 너무 누더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네. 하나의 방법은 제가 이 구멍을 여기저기다 뚫어갖고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또 우리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 블랭크들을 더 만들어서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담당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들어간다면 직무감찰 대상은 행정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계검사는 나라 돈 쓰는 것들은 다 대상이에요. 나라 돈 쓰는 것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 마쳤고요. 내부의 비공식적 통제 수단으로는 행정윤리를 확립하는 것도 방법이고 땡땡 관료제 도입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만 놓으면 되게 애매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인사행정론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채워놓기가 좀 어렵긴 한데 앞에서 요거 우리 공부하면서 살짝 좀 언급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기는 대표관료제가 들어가면 돼요. 대표관료제가 뭐냐? 우리도 공무원 뽑을 때 지금 알고 있는 제도들인데 어떤 거냐면요. 지역인재 선발제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성, 남성 이 어떤 한쪽 성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성 고용 채용 목표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것도 있죠. 우리 저소득 전형 같은 것도 있고 장애인 전용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대표 관료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 관료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성의 비율과 관료제 행정 조직의 비율, 인원 비율을 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대통령이 장관 임명할 때 성비도 좀 조율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조율하려고 그러냐면 출신 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조율하려고 그래요. 어떤 특정 지역만 너무 몰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러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약간 그런 비판 들으면서 또 보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관들이 고소형 내각이다 그랬었어요. 고소형 내각. 고소형이 뭐야? 그랬더니 고려대 출신이 많고 그 다음에 소망교회라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강남에 있는. 거기 출신자들이 껴있고, 그리고, 영남 출신들이 많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언론에서 지적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아차.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이럴 수 있잖아요. 원래 그 자리들은, 장관 자리는 대통령이 자기랑 손발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자기랑 가까운 사람 하다 보면 자기의 이 베이스가 되는 이 배경들이 좀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대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보면 그런 데에도 어떻게 보면 그 인구 구조의 배합을 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대표관료제는 아예 우리 행정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우리 100만 공무원의 숫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의 인구 통계학적인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들이 출신의 배경적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장애인 전용으로 들어간 사람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 마련에 좀이라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야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장애인 출신자들은 이거 불편한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옛날에 장애인들하고 좀 친해지는 정책을 하자 그래가지고 뭐로 했었냐면은 장애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씁시다 이런 게 한동안 있었습니다. 장애우. 근데 이 표현이 장애인들 스스로가 불편하다. 이거 동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친구가 돼야 되나? 웃기잖아요. 이게 친구라고 버도자를 쓰는 건데 왜 친구야? 장애가 있으면 친구인가?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냥 똑같이 대우하면 되는 것을, 그잖아요. 똑같이 대우하면 과잉친절이죠. 과잉친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속의 감정선에 충실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 왜 장애인을 보고 뭐 별다른 생각을 왜 하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보면 막 그래. 장애가 좀 많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안 됐다, 딱하다, 뭐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붙잡고. 뭐가 딱하다는 거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딱한 거야, 그게. 그잖아요. 그냥 좀, 육체적으로 좀 불편한 건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서 있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이 그냥 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대하면 되고, 오히려 그거를 걸러서 이렇게 뭐랄까, 분리해서 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데, 갑자기 장애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거를 비장애인들이 잘 몰랐던 겁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했던 것을 장애인들이, 이를테면 장애인단체가 그렇게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한 바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게 공직에서도, 어떤 정책으로 승화될 때도 이런 사례처럼 장애인들이 오히려 더 불편해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바꿔야 되면 그런 거죠. 요즘에는 그런 표현 조심해 쓰죠? 장애인, 그 다음에 정상인.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정상은 장애인이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의도는 아닌데 어휘력이 딸려갖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써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은 그냥 뭘 의미하는지는 아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나쁜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는 장애인들이 찝어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 네, 배경적 대표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 채워놓으면 아무래도 비장애인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야간에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여기에 좀 우범지역 어떻게 없앨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요, 어디 가서 그런 거로 공포감을 크게 잘 안 느끼거든요, 사실은. 길거리 지나가는데 뭐 낯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 남자는. 저도 남자로 살아봤으니까 그건 좀 알 것 같아. 엘리베이터에 누가 탄다 그래갖고 특별하게 그거 가지고 쫄리거나 하지는 않아. 내가 쫄렸던 것이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옛날에 이게 딴 데 보다가 앞차를 톡 박았다? 톡 박았는데, 이 별게 없는데, 아니 아무튼 내가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운전 초보 시절이라, 한강 건너다가 옆에 잠깐 한강 보고 앞에 봤더니 차가 갑자기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톡 받았는데, 면허증을 달라고 주문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뭔데 면허증을 줘. 근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면허증 자기가 맡아놓고 있겠다 그래서 줬어. 아니 왜냐면 톡 받았으니까 뭐 피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험사 직원이 왜 줬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처음 알았지. 세상을 모르니까. 아주 젊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전화가 오더니 그게 범퍼가 속으로 깨졌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네 사장인데 원래 디스크가 있는데 허리가 좀 아프다 한다. 이러길래 내가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었는데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 운전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왜 말을 못 알아듣냐면서 어디로 오래 자기네 회사로. 그래서 씩씩거리고 갔지. 그냥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갔더니 이 골프채 같은 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다니는 사람들은 다 깍두기야. 보니까 깍두기라는 표현 알아요? 여기가 이게 다 족복 스타일이야 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순한 양이 됐죠. 아니 젊은 사람이 말을 하면은 알아들어야지 왜 그러냐고 또 거기에 있는 다른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 죄송합니다. 바로 이제 낮은 자세로 전환해서 거기서 살아서 나왔죠 제가.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평소에 그렇게 범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는 막 하고 다니지만 그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돈 벌고 살려고 하지 쓸데없이 그죠? 피 보고 다니고 그러진 않으니까 나 같은 애 건드릴 생각도 없었겠지만 괜히 그 영화에서 본 장면이 떠오르면서 약간 쫄리잖아요. 그랬던 경험이 좀 떠오르는데 뭔 얘기하다 내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있잖아요. 대표 관료제 얘기하다 그랬는데 내가 뭐 하다 그랬어? 대표 관료제 하다가 생각났어 얘기해 줬는데 대표 관료제가 그런 식으로 배경적 대표성이 있으면 태도의 대표성 같은 것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 대표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 여성들이 그 야밤에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못 느끼니까. 특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왜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잘 못 느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을 거야. 그러나 여성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섭고 지나가면
내가 여기 가도 되나 이렇게 망설여지고 하는 기분들을 느낄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타면 옛날에 박진영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그러면서 그 노래도 만들었었는데 야식꾸리하게 남자는 여자랑 같이 타면 이상한 음탕한 생각을 하고 여자는 범죄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것을 반영해 본다면 이 대표관료제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실제로 그러면은 뭐 저소득 전형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럼 저소득층의 입장을 그냥 막 일방적으로 대변하겠냐?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이제 공무원이 됐으니까 나는 끝이야. 저소득에서 탈피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니 내가 저소득이 아니어도 저소득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봉준호가 자기가 가난해서 계급 문제를 자꾸 영화로 만들겠습니까? 자기는 출세도 했고 지금 뭐 먹고 살만한 충분히 돈이 많을 텐데도 하잖아. 그런 거 보면은 왜 꼭 그 출신자에만 하냐라는 반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공부하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제가 과잉된 설명이지만 이 시간에 과잉된 설명이지만 아직 요거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설명을 더 곁들여 봤습니다.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무튼 이런 맥락이고요.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아주 깊게 공부하셔야 될 타이밍이 옵니다. 자, 그리고 비공식 집단에 의한 통제 그랬는데 자기들끼리의 어떤 친목 관계로 뭐 이렇게 파벌이면 너무 좀 세고, 그거 말고도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뭐 의사소통 하다 보면, 에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걸로 제어도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비공식적 통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통제 중에. 자, 그 다음에 외부의 공식적 통제 유형 중에 땡땡 통제는 법률의 재개정, 예산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 다 보니까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입법 통제라고 이제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세밀하게 딱 나와 있잖아요, 뒤에. 이거 다 국회 권한입니다. 국회 권한인데 법률 재개정 하잖아요, 국회가. 예산 심의하고 예산 확정해 주는 것까지 다 국회가 합니다. 국회 문턱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과학기술계의 예산 깎은 거는 저는 그 의심도 해봐요. 재무행정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데 긴축하는 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긴축된 범위 안에서 이제 그 예산을 할당받아서 그 범위에서 짜야 되거든요, 각 부처가. 그러면 이런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은. 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부활시켜 줄 만한 거는 우리는 그냥 빼고 넣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왜냐면 그러면 이게 이제 국회에서 부활시켜 준 것은, 그것은 그대로 그냥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부처에서 할당받은 게 예를 들어 100억, 100조밖에 안 돼. 100조는 되게 많은데? 100조는 많다. 10조밖에 안 돼, 예를 들어. 10조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는 자기네가 해야 될 사업을 다 못 채우겠어.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건 국회의원들이 지랄지랄 하겠구나. 왜 이걸 예산을 이거밖에 안 넣었냐고 막 지랄지랄 할 것 같아. 그럼 그 일부러 예산을 조금만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딴 거 논의하다 말고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가 정신머리가 있어. 그럼 야단치면,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가 송구하게도 그럼 어떻게 하다 그렇게 짰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늘려라 이렇게 하면은 원래 정부에서 기재부가 통제하거든요. 기재부가 통제하는데 그 기재부가 미리 액수 범위를 정해준단 말이에요. 니네는 이 예산만 써라. 근데 그 범위에서 의회가 올려준 거는요 그냥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예산론 공부하면 거기서 이제 자세히 배워요. 그런 전략상으로 일부러 줄인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요, 저는. 그럴 수가 있어, 진짜. 그래서 요거는 부활시킬 것이다, 엠만이. 우리가 R&D 투자하는 것을 확 갖고 간다? 이거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 지금부터도. 지랄지랄 한다고. 그냥 욕 한번 먹고, 예산이 늘어나면 괜찮지 않아? 그렇잖아.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 전략이 일할 수 있다. 왜냐면 그게 보니까 R&D 투자는 대통령도 많이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바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예산들이 다 줄어있어. 그럼 이건 아마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거? 그런 거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와 확정은 결국에는 의회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권한이고, 국정감사는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추석 전후에서 이걸 여는데, 1년에 한 번씩 전체 이제 나라 돈 쓰는 데들을 국회 차원에서 한번 털어보는 겁니다.
일은 잘하고 있냐? 이런 거 한번 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국회가 나서가지고 조사해보는 겁니다. 최근에도 국정조사법이 막 발동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 사안은 이 국회가 직접 좀 조사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의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 승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예비비는 왜 들어가 있는 거냐면 예비비의 수준을 의회가 먼저 정해줘요. 근데 이건 비상금이거든요. 어디다 쓰라고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원래 명확하게 어디다 쓰라고 해줘야 되는데 어디다 쓰라고는 안 돼 있고 이거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범위에서 예비비를 책정해 줄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주고 긴급할 때 써라. 긴급할 때 써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후 승인 그런 것이고 결산 승인도 뭐냐면 1년 예산을 미리 줍니다. 그럼 내년도에 그 예산을 쭉 1년 동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다다음 연도 있죠. 네. 그때에 결산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이거 다 국회가 하는 일이다. 네, 하나씩 이제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입법통제로 채용을 해줘야 되고 법원과 함께 사법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크게 5가지예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열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으로 헌법소원 심판 좀 봐줘야 되겠지 않을까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이제 행정통제의 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국민이 자신이 현재 권리침해를 당하고 있어.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과잉되게 가르쳐 드리는 거라 제가 안 하려고 안 적는 건데 원래 요건이 한 5가지쯤 돼. 헌법소원 하려면. 이게 최후의 수단으로 와야 되고 현재 권리 침해가 있어야 되고 변호인을 통해서 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쭉 다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뭐 여러 조건들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딱딱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헌법소원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부에서 권리 침해가 현재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가지고 이를테면은 행정부에 가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걸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내가 구제받지 못했다라는 찜찜함이 남았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우수안으로 권리침해 당사자가 현재 권리침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기는 법률가가 아니라 법적 분쟁에서 논쟁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변호사를 끼고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심판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권리침해를 할 때 헌법소원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로 하나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알아요? 위헌법률심판은요. 재판하다 말고 판사가 재판을 멈춰놓고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땡땡 법률의 몇 조 몇 항으로 이거를 지금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법률 조항 자체가 국회가 만든 이 법률 조항 자체가 사실은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찜찜함을 가지고 그냥 재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좀 판단 좀 해줘. 그러고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거예요.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사법부가.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권력기관들끼리 권한이 나한테 있냐 니한테 있냐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투는 거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탄핵심판 뭔지 알죠? 국회가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는 좀 정치적인 자리 같은 데 해당되거나 아니면 탄핵의 대상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도 탄핵 대상이죠. 엊그저께 우리나라 최초로 현직 검사가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어요. 예전에는 판사가 한 번 됐었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됐어요. 이렇게 판검사는요. 견제가 잘 안 돼. 왜냐면 그들의 수사권이나 재판에 대한 권한을 독자성을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개입을 함부로 해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두다 보니까는 견제수단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국회에서 그 위헌 소지의 행동을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서울시 공무원 중에 간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처벌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수사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위조했어 문서를. 처음에 간첩이 있다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증거가 잘 안 나오니까 중국 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국의 서류를 떼가지고 냈는데 위조된 거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무죄로 됐고 그럼 이 검사는 징계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승진을 했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회가 이번에 최초로 이 사례를 두고 이제 탄핵 이제 소추를 한 겁니다.
그 현직 검사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서 그걸 주도했던 검사는 오히려 지금 또 대통령실 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경우는 또 대상이 안 돼서 못하고 그 연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걸었어요. 한 사람 변호사로 나갔다고 하는 것 같고 그 현직 검사인 사람의 탄핵소추. 왜냐면 이게 직을 파면하는 제도예요. 그 자리에 내쫓는 거거든요. 검사가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탄핵소추를 받으면 탄핵소추 받은 안건을 헌법재판소가 이걸 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최종 심판을 하는 거예요. 탄핵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위헌정당 해산심판도 우리나라의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최초로 유일하게 이렇게 이제 그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바가 또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 5가지를 헌법재판소가 해요. 근데 복잡하다. 나는 저거 좀 모르겠다 하면은 딴 거보다도 일단은 이런 거 있잖아요.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같이 뭐라 그럴까 행정부하고 좀 연계될 수 있을 만한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 5가지를 좀 기억하면 더 좋긴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옴부즈만으로 가보죠. 옴부즈만은요, 입법부에서 선출되어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입법부. 3글자를 있으니까 입법부로 하시면 되고 2글자로 뭐 의회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국회라는 표현은 우리나라가 쓰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내셔널 어셈블리라고 영어로도 쓰는데 이게 뭐 컨그레스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이 쓰는 방식들하고는 조금 달라. 그래서 이제 국회라는 표현은 국가의 의회야 라는 식으로 우리나라가 붙인 말인데 보통 그냥 의회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게 이제 옴부즈만은 이 의회, 입법부에서 선출돼서 입법부 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이제 기준은 누가 제시한 거냐? 뭐 세계 최초로 했던 나라가 스웨덴이니까 스웨덴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실까요? 네, 넘어가 보시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3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부패방지 업무를 한다 그랬죠. 여기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도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부패방지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3가지 기능 또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의 종류 같은 거를 또 좀 나눠본 문제들 여기다 넣었는데 법정민원, 지리민원, 건의민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민원이라 그래요. 일반민원 아닌 것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든가 복합민원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독특하게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있었고 또 고충민원도 따로 떼어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일반 민원으로 평상시 때 제기될 수 있을 만한 민원으로는 법정민원, 지리민원, 건의민원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땡땡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렇게 나왔죠. 국민의 권리를 현재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그러면 이게 고충민원이에요. 고충민원.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민원 중에서도 고충민원은요. 다른 업무보다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고충민원은 현재 국민의 권리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인가, 허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 민원의 한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복합민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복합민원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의 기관에서 그냥 혼자 처리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거기서 처리해 줘야 될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복합민원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 5세대 이상의 공동의와 관련돼서 5명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이다 그랬을 때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고 하는 거였죠. 민원에 관련된 문제가 뭐 자주 나오냐? 그렇지는 않은데 가끔 나옵니다. 가끔. 민원이 뭐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건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권리 침해의 구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땡땡땡땡땡땡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여기까지 가면 좀 깊이 있게 간 거거든요. 깊이 있게 가면 하나 더 우리 알아놓고 갑시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국민권익위원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식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지방자치단체도 설치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실까? 지방판이야, 지방판.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판이고 이건 지방판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판이라면 지방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중앙정부도. 근데 그거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흡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충처리라는 말이 여전히 지자체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국민이라는 말을 쓰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죠? 시민 고충처리위원회가 따로 또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권리침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1챕터 끝내고요. 2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공무원 윤리와 근무 규율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일부 행정활류론이 아니라 이제 많은 서적들은 또 이제 이걸 떼어가지고 인사행정론에다가 붙여서 보통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지금 행정활류론으로 다시 넣어서 우리가 이제 행정책임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형태로 여기다 문항을 좀 구성한 건데요. 한번 볼까요? 땡땡땡땡 는인도 힌트야. 은는 이게 약간 힌트죠. 이 정부 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또 행정윤리라는 말로 받으시면 돼요. 공무원 윤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행정윤리라고 하는 말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개념 정의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인 건데 여러분요, 국가공무원법상 13대 의무가 있어요. 13대 의무가 있는데 줄줄줄 외고 있지 못하더라도 사지선다해서 골라내실 수 있을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가장 이 중에서도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되는 것은 성실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성실해야 돼. 업무 처리할 때. 자, 성실의 의무가 나와 있고요.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의 의무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고 공직자윤리법에는요. 이제 5가지가 크게 나와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있고 근데 다만 이것은 이제 특별법의 형식으로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이 따로 또 만들어지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시험 나올 거다 했는데 제정되고 3년 만에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 그래서 한번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한 번 나왔던 것은 또 나오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처음 나온 것이지 의미는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우리 청탁금지법 얘기하는 거와 비슷하게 같은 레벨로 좀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함부로 받지 마라가 청탁금지법이라면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마라. 이것이 이제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이기 때문에 그게 같은 궤예요. 두 개 날개와 같은 셈이죠.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또 중요하게 따로 이제 떼어서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그보다도 앞서 공직자윤리법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 등록과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 등록, 공개 의무. 기본적으로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 공개 의무는 1급 이상 공무원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왔고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 신탁의 의무인데 이것은 재산 등록 의무자에 해당됩니까? 공개 의무자에 해당됩니까? 전부 다는 아니에요. 모든 공무원이 다 주식 백지 신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재테크 하셔야지 나중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정책과 관련도 없고 그리고 원래 성장률도 더 좋은 데가 미국의 그 S&P 500에 ETF 같은 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등락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상위 500대 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구성한 상품이라 그런 거는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노후 대급 자금으로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뭐 내가 그걸 보장은 못하지만 그런 평가들 많이 하는데 그런 투자했다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거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 투자도 안 하면 앞으로는 돈 벌 거리가 없어요. 부동산은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아요. 우리 인구 구조 때문에. 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 그래서 뭐 강남 부동산만 올라간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안 떨어지겠지라고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 막 밀어놓고 있는 거고 그 보통 사람은 강남에 어떻게 집을 사? 못 사니까 못 쫓아가잖아. 그럼 주식 투자 같은 거라도 굴려야 돼. 우리가 뭐 적금한다고 뭐 얼마를 주겠어. 그러다 공무원 연금 옛날만큼 삐까뻔쩍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런 거 굴려야 돼. 그래서 공무원이라 그래서 주식을 무조건 하면 안 돼.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어. 주식 투자해도 되는데 1급 이상, 즉 1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는 공개 의무자예요. 공개 의무자. 공개 의무 대상자. 공개 대상자들을 이제 뽑아내서 그들에게는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장관 후보자가요, 자기가 창업한 회사, 뭐 처음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잃기 싫으니까 예전에 이거 이제 신탁 의무가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신탁을 안 받고 지인들한테 팔았다. 자기 뭐 친척, 가까운 친척하고 친한 친구한테 팔았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되샀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 요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두 개를 다 쫓기는 이제 어려운 세상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돈도 가지고 기업도 내가 운영하면서 공직에서도 그냥 한다? 이거는 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을 자기네 주식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자기가 그냥 팔아버리든가. 근데 팔고 되찾을 목적이 아니라 그냥 팔아야 되고, 아니면은 백지신탁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처분을 해주든 합니다. 처분을 못할 주식이면은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기도 하고요. 처분이 될 것 같으면은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공개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선물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물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10만 원 이상이죠. 미국 돈으로는 $100. 우리나라 돈으로는 10만 원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굳고 귀속한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곤 하는데, 그 세종시에 가면 대통령 그 기념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기록관, 대통령 기록관. 대통령 기록관 가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 같은 게 몇 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생긴 것들. 나중에 세종시에 여러분들이 살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니더라도 놀러 가거나 뭐 출장 갈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시면은 한번 꼭 들려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국고에 귀속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요거는 이제 등록 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범위가 넓으네요, 이거는. 그래서 이 취업 제한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종사했던 분야로 함부로 못 가는 건데, 그 연관된 데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관예우 같은 거를 받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전관예우 뭔지 알죠? 공무원 했던 사람이 퇴직하고 나면은, 바로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현직이 있는 거니까,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민간 기업으로 가서 보수를 많이 받고, 그들하고 이제 다리를 놔주는 거지. 응? 끈을 놔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은 부조리지, 이게. 이거야말로 부조리죠. 응? 안 될 일을 되게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려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걸어둬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공개 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더 넓혀서 어디까지? 등록 의무자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재산 등록 대상은 4급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건축, 토목, 환경, 식품, 위생 분야 이런 게 인허가 라인이에요. 대민 업무 보는 데거든요. 대민 업무 보는 데는요, 여기는 일단 7급 이상이면은 전부 다 재산 등록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7급, 6급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뇌물 갖다 매기고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7급 이상이면은 재산 등록 의무자로 넓어져 있죠? 원래는 4급 이상인데 5, 6, 7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7급 이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을 재산 등록 의무자에 포함했는데 4급 이상은 이미 대상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5, 6, 7급을 더 확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된 거는 이 국토부죠. 국토부. 국토부가 중요한 건데, 국토부로 여러분들이 배치받으면 이거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재산 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뭔 얘기냐면 9급 공무원부터 싹 다 재산 등록해라요. 싹 다. 싹 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부동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걸로 투기하려고 하시면은 나중에 가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허용적인데 점점 더 이런 것도 예민해질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이 왜 집이 2개지? 이렇게 물어보는 날이 올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막 소명해야 돼. 뭐 하려고 이렇게 소명식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가족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무원 부부인데
한 사람이 근무하는 데랑 다른 배우자가 근무하는 데가 달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런 건 소명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은 뭐 하나 갭 투자했어요. 이런 거 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그런 거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 장관 후보자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과거에 이런 전력 있죠? 부도덕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 중에 상당수는 그 당시는 관행적으로 그냥 됐던 일들이야. 그런데 이게 사회가 엄격해지니까 지금 와서는 높은 자리 가려고 하는데 막 인사청문회 할 때 당연히 옛날에 이런 일 했죠? 뭐 이런 거 하면은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허용되는 것 같아도 점점 이렇게 쪼여오는 것들 분야들은 더 엄격하게 자기 처신을 잘해둬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지 지금의 기준이 20년 뒤에도 똑같이 적용되진 않을 거야. 지금보다 더 엄정해질 거지.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아예 국토부 공무원들은 9급부터 싹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재산 등록해야 돼.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일이요. 일인데, 그리고 해놓으면 누군가는 들여다볼 텐데, 돈이 너무 없어서 쪽팔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돈이 좀 연관이 있어야지 좀 덜 쪽팔릴 텐데.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참 그렇습니다. 공직자율법상 재산공개 대상은 원칙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정부 출연기관 임원을 포함해서 공개 대상 1급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칙 확인하시고요. 땡땡땡땡 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랬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식 백지신탁하는 거 나와 있죠? 이거는 재산 공개 의무자입니다. 공개 의무자. 그래가지고 재산 공개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세요. 근데 그 가액은 법률로만 놓고 보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령을 보면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안 되는 주식을 보유한 것까지는 또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또 예외로 쳐주는 건데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주식 백지 신탁 대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으로부터 10만 원, 100달러 이상을 받은 때 그때 지체 없이 소속기관 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 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고요. 공직자율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받은 다음에 취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걸 함부로 취업했다가는 안 됩니다.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나 직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1980년 대통령 훈령으로 선포된 공무원 윤리헌장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에 이것을 그냥 공무원 이걸 윤리헌장을 공무원 헌장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윤리라는 말을 빼고 공무원 헌장으로 리뉴얼했는데 별 내용은 없어요. 별 내용은 없고 그냥 당위적인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땡땡땡땡땡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책 특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 또는 공직 윤리로서 공평성, 비당파성, 중립성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이제 정치적 중립이라고 봐야 되죠. 정치적 중립. 이런 권한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누구에 대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특정 정파의 이익을 돌봐주거나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에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봐두시고요. 우리나라는 정년제도 중 가장 일반적인 우리나라 정년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거는 지금 이제 연령을 가지고 나눈 거잖아요. 그죠? 연령, 전령, 정년제입니다. 그래서 60세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죠? 예. 지금은 이제 60세로 맞춰놨습니다. 60세로 맞춰놨는데 향후에는 늘어날 것이다. 이것도 제가 한 500원 정도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무조건 늘어난다. 예. 무조건 늘어나는데 국가가 책임을 못 져요, 이제. 그래서 그 대신에 연동되는 게 이런 걸 거야. 여러분들한테 꼭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을요 65세에서 뒤로 미룰 거예요 아마. 그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뒤로 미루면서 대신에 근무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할 거야. 스스로 벌어서 조금 더
다녀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젊은 층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신규 직원을 뽑기도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들을 복지 혜택으로서 노인 세대를 국가 책임져 주기도 어렵고요. 그럼 난 억울하다. 꼭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이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아마 여러분들은 한 120살까지 살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60세 퇴직하면은 인생의 절반, 남은 절반을 그냥 농땡이 치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때 되면 더 체력도 좋아지고 그럴 텐데, 그죠? 아니, 유재석 같은 사람 봐. 나이가 몇 개요? 근데 그 사람 아직도 보면은 그냥 청년 같잖아요. 그러진 않나? 청년 같진 않아요? 그래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냥 젊어 보이잖아요. 옛날에 그 나이면은요, 동네 어른이에요. 동네 어른.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봐야 되고, 공무원이 먼저 할 겁니다. 다른 데보다. 먼저 앞장서서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늘어날 텐데, 아직은 60세. 이렇게 받으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계급정년이 없잖아요. 이 계급정년도 있어요. 군대에서 승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승진 못하면은 한직으로 보내. 남자들은 알아. 그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보면 거기에 있는 막 중령쯤 되는 사람도 있어. 거기 대대장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여기 중령에서 대령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로 옵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은. 승진해서 밀리면 옷 벗고 나가야 된다. 뭐 경찰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승진 때 못하면 옷 벗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워낙 위계서열이 강한 데라서 그 부분을 그냥 뭉개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저 일반 공무원들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 있어요. 이거는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요거를 이제, 이게 직위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직위를 해제하는 건데, 직위가 뭐냐면,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너 물러나. 일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더 이상 맡겨놓고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근무 성적이 극히 나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교육훈련을 시켜요. 그걸 대기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대기명령을 내려놓고 교육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보고 다시 직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요.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 아직은 징계가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 이 밑에 경징계도 있거든요. 근데 경징계 정도면은 직위해제까지는 안 시키는데 야, 이거 중징계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직위해제를 시켜놔. 일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으면, 기소되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기소가 딱 됐다는 얘기는 형사재판이 회부된 거예요. 이 수사가 끝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은 이거 일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또 형사처벌 받으면 그에 따라 징계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리를 맡겨놓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해가지고 일 못하게 하고, 야, 두 손 머리 위로 들어, 이렇게 하고 뒤로 물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 떼고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하는 게 직위해제예요. 이 사유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맨 밑에 있건 나중에 고위공무원단 공부하시면 알아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경우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라는 게 또 있거든요. 상급 이상이 됐을 때 실장, 국장급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위계서열을 파기해버렸어. 대신에 능력이 좀 딸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자리를 줬다가도 저렇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올려가지고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직위해제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는 기억해 놓으세요. 일단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몰라, 이걸. 몰라가지고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 어디 가서 술 대접받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도 이해관계자하고 술을 먹었어. 그러다 그게 적발이 됐네? 그럴 때요,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요, 야, 인과응보야. 죄 졌으니까 벌 받아야지. 쌤통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야, 그냥. 일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 이것만 한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징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형사처벌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 자체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보통 사람들 잘 모르니까 직위해제 됐다 그러면 벌 받은 줄 알아. 네. 그래서 직위해제라는 개념도 이렇게 알고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대기명령이라는 게 나왔죠. 3개월 기간 내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훈련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교육훈련에도 성과가 안 나오면은요, 직권면직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중간에 절대 안 잘린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징계 중에 파면, 해임 같은 것도 잘리는 거고요. 능력이 부족한 거는 징계 사유는 아니잖아요. 뽑아놓고 봤더니 능력이 못 따라와. 그럴 때
야, 징계받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 너 이게 능력이 없냐? 야, 징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렇게 대기 명령 같은 거를 해가지고 교육훈련 시켜보고, 안 되면, 미안하다. 더 이상 못 가겠다, 같이. 그러고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직권 면직할 수 있어. 이게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면직하는 게 두 가지 종류예요. 의원 면직, 직권 면직. 의원 면직은 뭔 말이야? 내가 사표 썼다야, 내가 사표 썼다. 내가 사표 쓰고 나왔어요. 이게 의원 면직이고, 직권 면직은 잘렸다, 잘렸다.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게 길은 열려져 있다. 공무원 관계에 있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제재를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가 징계라고 하죠. 공무원 징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징계 부과금도 있어요. 징계 받으면요. 징계 사유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뭐 받은 돈이 있으면 이거 뱉어내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징계 받고 돈 받은 거 은닉해서 나중에 뭐 승진 못하더라도 일찍 그만두고 나와서 그냥 그 받은 뇌물로 잘 먹고 잘 살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냥 징계 부과금으로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요거는 이제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효라는 게 또 있어요. 너무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견책 감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경징계입니다. 경징계에 해당되지만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제일 센 거예요. 파면, 중징계. 파면은 적어도 안 줘. 저 국가가요. 여러분들 왜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들 급여의 9%를 공무원 연금으로 부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러면 정부도 여러분들 고용하고 있는 정부도 그만큼 9%만큼을 얹어서 같이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여의 20% 가까이를 연금으로 붓는 거니까 공무원 연금 자체가 옛날보다 설계 구조 자체 혜택을 되게 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넣는 돈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가가지고 받을 때 액수가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건데 아무튼 이제 근데 그 정부가 넣어줬던 고용하고 있는 정부가 넣어줬던 반은 못 줘 이렇게 하는 게 파면이고요. 해임은요. 에휴 그것까진 줄게 이게 해임이야. 근데 둘 다 잘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중징계 이렇게 받으시고 부패에 영향에 따른 부패 유형 중에 부패 종류도 우리가 공부해 본 바 있죠. 요거는 뭐냐면요. 이건 백색 부패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거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백색 부패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가 가는 법률상 공직자 범위가 나왔는데 앞에 했던 거 조금만 더 하면 백색 부패도 있지만 회색 부패도 있고 흑색 부패도 있어요. 흑색 부패는 나쁜 부패고 진짜로 범죄. 그리고 이제 처벌받아야 될 부패예요. 근데 회색 부패는요, 백색 부패는 아니야. 사사로운 이익이 개입됐어. 그렇지만은, 이걸로, 벌을 주는 것까지는 그래. 처벌하기까지는. 소소해. 그런 거를 우리가 회색 부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것도 엄밀하게 처벌해야 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 정도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건 좀 있는 거지. 그런 거 갖고 그래. 이게 회색 부패입니다.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청탁금지법이 나왔는데, 공직자 범위에 언론사 대표자 임직원까지 포함된다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언론사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래서 법을 만들기가 어려웠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봐두시면 되고, 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이제 법을 정리할 때, 그때 가서 또 따로 또 잘 보시면 되고, 시험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관리론 준비한 문제들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정책론으로 우리가 또 이제 피린 블랭크 한번 진행해 봐야 되겠네요. 수고들 하셨습니다.